보시면 이렇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컨드리 레이를 추적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프라이머리 레이 이렇게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드리 레이 이렇게 돼 있죠.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는 것이 광원에서 처음 나온 빛을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고, 세컨드리 레이는 오브젝트에 튕겨서 반사되는 그 조명을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튕겨졌을 때 조도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리디언스 맵이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우트 포스고, 다른 하나는 라이트 캐시입니다. 3D 맥스 같은 경우는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3개입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이거예요. 먼저 장면을 먼저 렌더링을 딱 합니다. 장면을 렌더링을 해요. 그리고 광원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각 부위별로 조도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디언스 맵은 여러 번 렌더링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 애초에 한 번 렌더링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원의 위치에 따라서 보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렌더링 중 제일 빠른 게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우리나라 말로 조도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조도를 보정해서, 그러니까 수정해서, 조도를 수정해서 적용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브라우트 포스는 장면을 렌더링 할 때 애초에 광원을 기억했다가 애초에 조도를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처음 렌더링 할 때 조도를 완전히 적용해서 넣는 걸 브라우트 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은 처음 렌더링 후 광원의 위치를 찾아서 조도를 보정해 준다면, 브라우트 포스는 애초에 렌더링 할 때 조도를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 할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이 라이트 캐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프라이머리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세컨드리에서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우리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 건데, 빛의 입자설이 있고 파동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빛은 입자입니다. 아니에요, 빛은 파동입니다 라고 해서 입자설과 파동설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입자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원에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오브젝트에 부딪힐 때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이렇게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오브젝트에 부딪혔을 때 에너지, 즉 얘가 가지고 있는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쭉 퍼져서 파장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이걸 계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나왔어요. 빛의 입자 하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사물에 부딪혔을 때 폭탄처럼 이렇게 빵 하고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빵 터지겠죠. 이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는 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에다가 라이트 캐시를 놔버리면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얼룩이집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레이에는 라이트 캐시를 못 쓰고 이리디언스 맵이나 브라우트 포스를 씁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레이에는 라이트 캐시를 쓰게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는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를 놓습니다. 이 중에 가장 사실적 있게 조도를 계산하는 건 브라우트 포스예요. 애초에 조명을 계산하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조도를 계산해 버리니까 브라우트 포스가 가장 사실적이지만, 이리디언스 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렌더링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그렇습니다. 자,
브라우트 포스로 놓게 되면 여기에 브라우트 포스가 없어요. 애초에 값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놓으면 브라우트 포스가 이렇게 살아나요. GI 뎁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광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겨 나가는 것까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딪혔어요. 여기 부딪혔어요. 여기 부딪혔어요. 이렇게까지 계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세컨드리 레이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계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GI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광원을 더 많이 추적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세컨더리 레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라이트 캐시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 리트레이스라고 되어 있죠? 리트레이스. 아까 조금 아까 봤던 GI 뎁스랑 똑같아요. 광원을 얼마나 많이 추적할 것인가. 그 추적값입니다. 또 하나, 샘플 사이즈. 샘플 사이즈가 광원의 입자 크기예요. 광원의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0.01 스크린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에 0.01만큼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 디바이스가 품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무슨 얘기예요? 일정 단위 공간당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800개를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숫자가 낮아지면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고 이 숫자가 높아지면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대신에 숫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이 계산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퀄리티 올라가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렌더링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만큼 많이 계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숫자가 낮아져요? 퀄리티 떨어집니다. 대신에 더 적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디언스 맵 똑같아요. 이리디언스 맵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멈 레이스하고 맥시멈 레이스가 이 두 개가 품질입니다. 물론 그 아래 서브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거 다 품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가 뭐냐면 맥시멈 레이스가 최대 품질입니다. 이거 최대값이 0이에요. 이게 0입니다. 최대값이 0이에요. 플러스 값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 보정해 주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렌더링 해상도에 똑같은 크기로 조도를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요. 렌더링 최대 해상도의 절반입니다. 절반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가 되네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면은요. 그럼 25%에 다시 절반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최대 품질은 0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1이면은요. 최대 해상도의 2배로 계산한다는 뜻이 돼요. 그럼 렌더링 속도가 많이 늦어집니다. 여기까지 안 가요. 보통 0에서 멈추거나 마이너스 1 정도 주면 충분합니다. 이게 최대 해상도고 미니멈 레이스가 최소 해상도입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미디엄이지만 베리 하이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이 플러스로 놓으면 0에 마이너스 3이죠. 자, 로우입니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서브 디바이스 역시 품질이죠. 보시면 최대 품질이 80, 최소 품질이 30. 자, 보통 50이 중간값이 되는 거죠. 최대 80, 최소 20, 아니 30.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고해상도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폴레이션, 보정하기입니다. 보정하기. 그러니까
선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매핑들이 이렇게 쭉 겹쳐져 있을 때 그런 거 보정해 주는 거 사용하는 겁니다. 이 값이 올라가면 선이 더 또렷하게 나와요. 여기서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만 렌더링 해봅시다. 자, 전체로 렌더링을 한번 하고요. 왜 이렇게 크지? 1024구나. 멈추고 카메라 값을 5%로 놔봅시다. 그래야 밝게 나오겠죠? 디노이저 켜고 앰비언트 어클루전 켜고 그래야 이제 좀 보기 좋겠죠? 보시면 여기가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렌더링이 다 끝나면 2차 렌더링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거칠죠? 이게 현재 마이너스 3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렌더링 끝나면 이제 더 빨리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렌더링이 끝났고요. 자, 이 부분만 제가 확대해서 다시 렌더링을 하죠. 인터폴레이션 값을 올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만 제가 여기만 왜냐면 여기가 경계가 잘 안 보이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인터폴레이션 값을 제가 100으로 바꿔봤습니다. 여기만 보도록 하죠. 인터폴레이션이 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보정하게 되면. 아까랑 조금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인터폴레이션을 낮춰보도록 하죠. 보정 수치예요. 보정 수치가 낮아지니까 경계가 덜 보이는 거죠. 거의 비슷한가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아웃풋을 800으로 넣을까요? 자, 저처럼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이리디어스 맵으로 렌더링 해보고 그 다음 브라우트 포스로 렌더링을 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건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또 다르죠? 프로그래프식 껐는데 자, 지금 보시는 건 브라우트 포스예요. 애초에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조도를 다 계산해서 넘어갑니다. 렌더 타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보시면 땡겨오면 여기 나오죠. 이 맨 위에 스탬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보통 이렇게 꺼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켜시면은 이렇게 켜고 스탬프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아래 렌더 타임에서 2분
8초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스레드가 8개란 얘기는 제가 가지고 컴퓨터의 CPU가 8개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4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가 얼마 정도 들어갔고 크기가 뭐고 이런 내용이 대충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 렌더 타임입니다. 렌더 타임이 2분 28초 나왔다. 근데 어때요? 확실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퀄리티를 보면 거의 엇비슷하기는 해요. 거의 엇비슷한데 렌더 타임이 많이 차이 나면 굳이 브라우트 포스를 써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브라우트 포스 안 쓰고 이리디언스 맵을 씁니다. 지금 렌더링 하는 건 여기 라이트 캐시로 렌더링 하는 거예요. 좀 보이시나요? 네모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빛의 입자가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룩지는 거 보이시죠? 빛의 입자가 들어와서 부딪혔으니까 입자가 벽에 부딪혔으니까 얘가 이렇게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응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를 못 쓰고 세컨드리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브라우트 포스나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이리디언스 맵을 쓰는 거고 2차적으로는 라이트 캐시를 쓰는 겁니다. 광원의 에너지를 측정해서 조도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3번에 걸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그리도록 하죠. 반지름 10mm. 반지름 10mm였고, 옵셋 1mm. 그 다음 푸시 앤 풀 10mm.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얘한테 누굴 줄 거냐면 이번엔 V레이 매티리얼을 가져올 겁니다. 없는 분들은 가져오셔야 돼요. 메탈에 보면 여기 22 메탈에 보시면 크롬 폴리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롬이니까 C로 가고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크롬 광택 재질이 있습니다. 크롬 광택이요. 이 크롬 광택 재질을 얘한테 줄 겁니다. 불러오고 얘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메이크 크롭. 자, 재질 불러오는 건 기억하시죠? V레이 불러오는 거 여기 오픈 버튼을 눌러서 불러오시면 돼요. 요거 첫 번째라고 해서 제가
드린 거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있었죠? 그 두 번째에 22번 메탈이 있을 거예요. 걔를 불러오시면 그 안에 크롬 폴리시드가 있을 거고요. 크롬 폴리시드를 얘한테 부여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선을 대략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중간점에서 중심점 있죠? 대략 중심점을 찾아서 이렇게 50mm, 그 다음 Z방향으로, 이렇게 Z방향으로 50mm, 50mm에 50mm로 50에 50 이렇게 선을 그려봅시다. 여기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줄 겁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의 방향, 그 다음 범위를 제가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새벽 시간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깜깜한 시간대로 제가 바꿔놨다는 얘기죠. 그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배경도 바닥 색상도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렌더. 너무 껌껌하니까 안 보이네요. 조금 밝게. 조금만 밝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적당히 밝게 해주시면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커스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GI 커스틱이 있고 커스틱이 있는데 이 커스틱을 켜주시면 돼요. 커스틱을 보시면 멀티플러가 있습니다. 그 커스틱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커스틱의 밝기고 그 다음 포톤과 덴시티, 맥시멈 포톤이 뭐냐면 추적해야 할 광원의 개수요. 빛의 입자의 개수. 내가 추적해야 할 빛의 입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포톤 값이 올라가면 추적해야 할 광원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덴시티는 농도입니다. 얼마만큼 더 진하게 보일 것이냐. 자,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단순히 한 건 없어요. 여기 커스틱을 체크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 커스틱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커스틱 효과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절반만 선택해서 커스틱을 끄고 그리고 렌더. 여기 커스틱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요 반대편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이만큼 둘레를 따라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커스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커스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햇빛에 나가서 거울 가지고 빛을 비치면 그 거울만큼 그림자에 햇빛이 반사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효과. 조명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 조명을 반사하는,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는 효과. 이게 커스틱입니다. 그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수영장 물이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게 바로 커스틱 효과입니다. 커스틱 효과는 빛을 거울이 반사하는 효과. 즉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질들은 커스틱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커스틱 효과예요. 이런 걸 커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스틱 효과를 켜고 자, 멀티플러를 제가 10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더 세지겠죠? 이렇게 강도가 세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번에 너무 세게 올라왔네요.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 커스틱 효과를 좀 낮춰보죠.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다시 렌더. 이렇게요. 빛이 반사가 돼서
굴절 효과 일어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안쪽에 보이게끔 렌더링 하게 되면 커스틱 효과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오목 거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목 거울이 되잖아요. 빛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빛이 모이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모이는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조금만 올려보죠. 이렇게요. 어떤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 좋죠. 이렇게 오목 거울인 경우, 이렇게 오목 거울인 경우 빛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은요, 이 숫자가 크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일렁일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리관을 통과해서 모이게 하고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10mm, 15mm 요 단위에서는 손쉽게 일어나는데 단위가 커지면 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요 정도 크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큰 사이즈로 적용을 하시면 큰 사이즈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볼륨매틱 인바이런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켜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에리얼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고 인바이런먼트 포브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부터 보죠.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에 따른 안개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을 보게 되면 그 타이타닉이 수영장에서 촬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영화상에서 바다로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수평선 끝에 뭐가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수평선을 진짜로 하늘과 물이 이렇게 딱 맞닿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끝을 안개로 막아버렸어요. 안개로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개로 막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평선을 보시면은요, 그 지평선 끝이 땅과 하늘이 딱 맞닿는 게 아니고 그 끝에 안개가 쫙 껴 있어요. 사람의 눈은 시선이 너무 멀리 가면 그 끝을 안개로 처리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멀리 산들을 바라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산은 어떤가요? 뚜렷하고 잘 보이죠? 근데 멀리 있는 산은 어떤가요? 무채색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죠? 산이 무채색으로 보이고 산과 산 사이가 너무 멀면 그 사이에 안개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수채화 있잖아요. 아니 수묵담채화라 그러죠. 수묵화가 우리나라 자연을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에리얼 퍼스펙티브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비저빌리티 레인지를 조금 더 밀어보죠. 100m.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시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조금 더 잘 보이겠군요. 만약에 비저빌리티 레인지가 10m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거리가 10m니까 오히려 얘가 안 보이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10m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보이고 너무 멀면 안개가 뒤로 물러나니까 더 잘 보이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뭘 바꿀 거냐면 앰모스피어릭 하이트를 바꿀 겁니다. 앰모스피어릭 하이트가 뭐예요? 안개의 높이죠. 안개의 높이가 있는 안개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있는 안개가 있어요. 물안개예요. 물안개 바닥에서 이렇게 안개 올라오는 거죠. 일정 내가 지정한 높이만큼 안개가 올라오죠. 자, 2m까지요. 가시범위와 제가 안개의 높이를 지정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내가 지정한 높이만큼 안개가 끼는 거 보이시나요?